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예쁜 손녀를 보게 된 60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소리 들으시는 분들은 다 그러시겠지만 손녀가 태어나고 난 후로 저는 매일 손녀 생각뿐인 듯합니다. 사위와 제 딸을 반반 닮은 아이를 볼 때면 어릴 적 저희 딸 생각도 나기도 하고 어린 손녀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 매일 행복해지는 기분이에요. 하마터면 이 예쁜 것을 못 볼 뻔했다니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네요. 그래서인지 이 작은 아이가 더없이 소중하고 애틋한 듯 합니다. 제 말을 들으시면 손주를 못 볼 뻔한 사정이 대체 뭘까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이야 딸보다 손녀가 예쁘다 말하겠지만 원래 제 첫사랑은 저희 딸이었어요. 모든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예쁘기 마련이지만 저한테 딸은 조금 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은 제게는 딸아이가 유일한 제 편이었죠. 소방관이었던 남편은 저희 아이가 10살 무렵 화재 사고를 진압하다가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남편의 죽음으로 저는 너무나 힘들었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버겁기만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하나 남은 제 가족에게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떠난 뒤로 저는 오로지 딸만 보고 살아왔고 그래서 딸은 제게 자식 이상의 존재일 수밖에 없었어요. 딸아이 역시 너무 일찍 아빠의 죽음을 겪은 탓인지 일찍 철이 들어 엄마를 챙길 줄 아는 딸은 제게 친구이자 애인이자 동반자였죠. 저는 그런 딸을 어떻게든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 남편 없이도 하나뿐인 딸을 잘 키워보겠다며 온갖 용을 쓰고 살았어요. 그 힘들다는 보험일 하면서 틈틈이 학습지 교사 일까지 하고 평일 주말 쉬지 않고 투잡 쓰리잡 온갖 일을 다하며 내 자식만큼은 부족함 모르고 키우려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키운 딸은 다행히 제 바람대로 잘 자라주었어요. 어릴 때는 돈 좀 아껴보겠다고 공짜 학습지 얻어 공부시키는 게 괜히 미안했는데도 그런 엄마 기죽지 않게 하려는지 공부도 곧잘했고 그림도 잘 그리고 악기도 잘 다루고 여러모로 재주 많고 잘난 딸이었어요. 딸아이가 재능이 많은 탓에 뭘 시켜야 하나 고민은 해봐도 아이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한 탓에 주변 사람들 모두 저희 딸을 부러워했고 덕분에 저는 일찍 과부가 되어 불쌍하기는 해도 딸 하나 잘 기른 엄마 소리를 듣곤 했어요. 그만큼 딸아이는 저의 자부심이었고 저의 모든 것이었죠. 저는 아이가 바라는 대로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 유학까지 보내주었고 남편 없는 20년 동안 정말 원 없이 뒷바라지 해줬던 것 같습니다. 유학까지 갔다 온 잘난 딸은 외국계 회사에 취업도 잘 했으니 앞으로 남은 결혼도 걱정 안 시키고 똑부러지게 잘 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딸이 하필이면 소방 공무원 한다는 남자를 남편감이라고 데려왔습니다. 저희 남편도 소방 공무원이었지만 저는 남편을 일찍 보내야 했죠. 보험일 하면서 소방관들은 보험도 들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소방 공무원들 좋은 일 하고 대단한 것 저도 알죠. 하지만 그래서 그 가족들은 늘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직접 겪어봤기에 제 딸만큼은 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딸에게는 늘 안정적인 직장 가지고 마음 졸일 일 없는 남자 만나 결혼하라 말했더니 이것이 그런 엄마 말을 안 듣고 소방 공무원이랑 결혼을 하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자기도 어린 나이에 아빠 떠나보내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뻔히 알면서 그 일을 다 겪고도 딸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착하게 살지 말라 그럴 걸 그랬는지
웬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났다는 소방관 남자친구 얘기에 저는 속이 뒤집어지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연애만 한다 그래도 내키지 않을 마당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더 환장할 노릇이었죠. 결혼은 안 돼. 엄마가 소방관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여태 뒷바라지하고 공부시켰니? 너 정도면 괜찮은 남편감들 많잖아. 그런데 왜 하고 많은 중에 왜 하필이면 소방관이야? 그렇다고 반대를 하는 게 말이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왜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결국 딸아이와 저는 그 일로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모녀가 워낙 친구처럼 지낸 탓에 가끔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했었지만 그 문제는 그동안의 다툼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딸을 사랑하고 딸아이의 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다고 해도 다른 건 다 이해해줘도 결혼 문제에서만큼은 저도 양보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 후로 딸아이와 소방관이라는 남자친구가 저를 설득하겠다고 여러 번 찾아왔었습니다. 와서 무릎도 꿇고 하는데도 저는 그런 얘기 들어봤자 괜히 마음만 약해지지 싶어서 그때마다 들어볼 것도 없다며 쳐다보지도 않고 돌려보냈어요. 그 친구가 찾아올 때마다 무심하게 대하는 저를 보며 딸은 속상해했고 딸아이와 제 사이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딸아이와 대치 상태가 몇 달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아마 늘 자기 편인 제가 결국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게다가 자기 아빠가 소방관이었으니 처음에는 반대한다 해도 결국 허락해 줄 거라 믿었겠죠. 딸아이의 그런 생각을 알고 있던 저는 그런 딸이 더 괘씸해서라도 허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윗감이 소방관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맞았지만 그때 저는 딸에게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딸이 제가 결국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던 것처럼 저도 딸이 제게 그런 상처를 주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아이는 겨우 남자 하나 때문에 엄마 속을 후비고 있었어요. 내가 여태 자기를 어떻게 키워놨는데 다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엄마는 나 몰라라 하고 결혼할 남자 때문에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건지 저는 그런 딸아이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이면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텐데 고집이 센 딸은 고민은커녕 저를 설득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강경하게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우리 결혼 허락 안 해줘도 나 결국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엄마도 내 고집 알잖아. 엄마가 그냥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겨우 직업 때문에 반대를 한다니 말이 안 되잖아. 겨우 직업이라니. 직업이 그 사람의 전부인데. 그럼 네 말대로 그 겨우 직업 버리고 오라 그러던가. 너희도 포기 못하면서 왜 엄마한테만 이해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너는 네 아빠 일 겪고도 소방관이랑 결혼을 하고 싶니? 너도 나처럼 과부 돼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소방관 한다고 다 그런 일 겪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는 왜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걱정해? 네가 아직 철이 없고 뭘 몰라서 그래. 출동 나갈 때마다 무사히 돌아올까 안 다칠까 전전긍긍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너도 겪어보면 그때서야 알겠지. 근데 뭐하러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볼 거야? 엄마, 그래도 나 그 사람 포기 못해. 제발 허락해줘, 응? 너야말로 제발 엄마 말 들어. 너는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 끝까지 해야겠니? 너 그럴 거면 엄마랑 인연 끊고 가. 나랑 아주 안 볼 생각하고 가서 너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던 이혼을 하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나도 내 말 안 듣는 딸 필요 없으니까. 그래,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엄마도 이제 내 인생에 간섭 좀 하지 마. 그 사이 딸도 저도 많이 지쳤는지 더 이상 좋은 얘기가 나가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이럴 거면 인연을 끊어버리자는 얘기까지 했고 딸아이는 그 말에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집에 들어와서 짐을 싸서 나가더니 기어이 그 결혼을 하겠다 했죠. 우리 식장 잡고 준비 다 끝냈어. 결혼하면 나 안 본다 그랬으니까 오늘 짐 다 뺄게.
너 끝까지 이러겠다 이거지? 그래, 기껏 힘들게 키워놨더니 지 마음대로 한다는데 나도 어쩌겠냐. 나도 너 같은 딸 앞으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연락할 생각도 말고 찾아올 생각도 말아라. 사이좋던 저희 모녀는 그렇게 인연을 끊고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마지막 미련인지 청첩장을 두고 갔지만 저는 결혼식에 참석하지도 연락도 하지 않았죠. 그때는 결혼이고 뭐고 밀려오는 배신감에 다시는 딸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딸은 평생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깟 남자 때문에 엄마를 버리다니 말이에요. 딸이 제 발로 나간 날부터 저도 딸을 찾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아예 내 인생에 딸아이는 없다는 심정으로 살기로 했죠. 그런 제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다들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엄마가 자식과 인연을 끊냐며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너도 참 칭하다. 그래서 진짜 연 끊게? 천륜이 그렇게 쉽게 끊어져? 지가 엄마 말 안 듣겠다는데 어떡해? 나보다 그놈이 좋다잖아. 낳아서 여태 길러준 지 엄마 속을 이렇게 찢어놓고 지가 얼마나 잘 살 거야. 아무리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딨다고 딸이랑 인연을 끊겠대. 가만 보면 너나 민정이나 똑같아. 걔 고집이 너 닮았나 보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고집을 부려? 걔는 지 아빠 닮았어. 생긴 것부터 지 아빠 판박이더니 내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도 똑같다니까? 민정이 아빠 사고 나던 날도 내가 가지 마라 했는데 그렇게 된 거잖아. 근데 얘도 하지 말라는 거 죽어라 하는 거 봐. 내가 보기에는 민정이 완전히 너 닮았어. 너는 뭐 고집이 없는 줄 아니? 지금도 봐봐라. 아무리 딸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도 보통 엄마들은 못 이래. 인연 끊어봐라. 큰 소리만 치지 결국 결혼식 준비 다 해주고 마지못해 딸 손 잡아주는데 너는 결국 결혼식도 안 가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을 고아처럼 만들었어? 내가 보기에는 네가 더 대단하다. 아휴,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만 말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나는 걔가 이혼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절대 만날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는 내 앞에서 민정이 그 기집애 얘기는 꺼내지도 마.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제가 무정한 엄마라 했습니다. 딸 결혼식도 안 갔으니 그런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지만 안 그래도 속이 시끄러운데 주변 타박까지 듣다 보니 다 지긋지긋했어요. 게다가 연끈차고 지 마음대로 결혼해놓고는 결혼 후에라도 받아달라는 소리인지 자꾸만 저를 찾아오는 딸과 사위 때문에 저는 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러는지 볼 생각은 없었지만 저는 딸아이 때문에 계속 불편했어요. 오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지발로 찾아오는 걸 막을 수도 없고 괜히 빚쟁이 마냥 집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것도 탐탁치 않더라고요. 제가 모진 면이 있는지 자식이랑 연 끊기로 한 김에 아주 안 보고 살아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혼자 늙어가는 마당에 시골로 내려갈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실은 귀촌이 오래전 남편과 꾸었던 꿈이었어요. 남편이 여태 살아 있었더라면 아마 딸 시집 보내고 같이 내려가 농사 짓고 소박하게 살았을 겁니다. 젊었을 적에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골 내려가서 알콩달콩 살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일찍 가버릴 줄은 몰랐네요. 죽은 남편을 생각하니 또다시 딸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오른 탓에 저는 미련 없이 귀향을 결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릴 적 살던 고향으로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비어있다는 친척집이 있어서 운 좋게 지낼 곳도 마련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집이 좀 외진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산 깊숙한 곳에 있던 마을이라 공기 좋고 물 좋은 건 말도 할 수 없지만 요새는 너무 외진 탓에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동네도 여러 가구 살던 살기 좋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기는 했는지 몇십 년 사이 죽을 사람은 죽고 떠날 사람은 죄다 떠나는 바람에 더 이상 동네에 사람도 없고 그 집만 덩그러니 있는 셈이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좋았어요. 어차피 자식이랑도 인연 끊고 인생이 지긋지긋해서 떠나는 마당에 이미 아는 사람도 없어진 동네에서 괜히 친구를 사귀고 귀찮은 일은 없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자 혼자 위험하지 않냐는 다른 지인들 말도 듣지 않고 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오래되고 사람 흔적이 없어 손볼 곳이 많기는 했지만 이제는 남는 게 시간인 탓에 걱정할 일은 없었어요. 전기 배선부터 못질에 해야 할 것 투성이라 보통 여자들이라면 엄두를 못 냈겠지만 저는 남편 없이 살아온 세월 덕에 그런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빈집을 살만하게 고치고 정리하고 쓸고 닦는 건 아무 문제 없는 일이었지만 혼자 그러고 있자니 문득문득 옛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잡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기껏 시골까지 내려왔더니 오히려 혼자 조용히 있을 때마다 남편 생각, 딸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먼저 떠나버린 남편에 대한 원망이 끌어올랐죠. 차라리 적당히 못되고 속썩이는 사람이었으면 죽고 나서 아쉽지도 않았을 텐데 하필 착하고 다정하던 남편이라 더욱 그리운 듯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저도 혼자 딸 키운다고 그런 상념에 젖을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남은 날이 더 짧아서 그런지 자꾸 옛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남편 잃고도 작심하고 잘 키우려 노력했던 내 딸이었는데 지 엄마 마음도 모르고 지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서 엄마랑 인연까지 끊어버리다니. 그 생각만 하면 저는 또 화가 나는 듯 했어요. 갱년기 때문인지 화병 때문인지 하루에도 몇 번씩 끓어오르는 속 때문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산속에서 조용히 제 마음을 다스리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이 마음이 모두 정리되어 다시 딸과 마주할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서로 만나지 않고 섭섭한 소리 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돌을 닦듯이 시골살이를 하게 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갔어요. 여름 조금 지나서 내려왔더니 이제는 여름이 다 되었죠. 처음에는 귀신이라도 나올 것처럼 허름하던 이 집도 1년 사이 여기저기 손을 봐서 제법 살만하게 만들어 두었어요. 주변 지인들은 여전히 제가 걱정되는지 제가 사는 곳에 한번 와보겠다고 야단이었지만 당분간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고 자연인처럼 살았던 게 벌써 이렇게나 시간이 흘렀네요. 도시에서 살 때는 매일이 왜 이리 길고 고달픈가 했는데 여기서 날씨 따라 계절 따라 살아가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쯤에는 다른 일 때문에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바빴었죠. TV 뉴스에서 몇 년 만에 큰 태풍이 올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저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집안 곳곳을 미리 살피고 있었습니다. 집 주변에 날아갈 만한 것들은 죄다 치워놓고 오래된 집이라 혹시 큰일이라도 날까 싶어 창문마다 나무 판자도 달아놓기로 했어요. 운이 좋게 태풍이 그냥 지나가주면 좋겠지만 아니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죠. 여태 동안은 큰일 없이 잘 살았지만 여기가 워낙 외지고 사람들도 잘 살지 않는 첩첩산중이라 무슨 일이 났을 때 바로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늘 자급자족했던 제가 안전 역시 자급자족하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몇 날 며칠 하염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근처 동네에서는 벌써 물에 잠기는 집들도 꽤 있는 듯 했어요. 저희 집은 산속이라 지대가 높아서 물이 찰 일은 없었지만 혹시 빗물에 산사태라도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이 되었죠. 자연 앞에서 사람은 한낱 티끌에 불과하다더니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사고 소식에 제 심장도 점점 쪼그라들었어요. 그 와중에도 혹시나 딸아이가 사는 지역은 괜찮을지 살펴도 보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며칠간 거의 고립되듯이 집안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무서워서 마당 앞을 나가보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곧 태풍이 몰려온다는데 그때는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지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일이 나고 말았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리 산골짜기라도 전기 안 들어오는 곳은 없을 겁니다. 저도 자연인이 되겠다며 산속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평생을 도시에서 산 탓에 TV고 전기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도 안 보고 사는데 TV마저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까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산골까지 전봇대를 세워주는구나 싶어서 감탄하고 덕분에 그동안은 걱정 없이 전기 쓸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태풍으로 결국 일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선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집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고부터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저도 살다 보니 전기 정도는 얼추 만지기는 했지만 전문가는 아니었던지라 차단기를 아무리 올려봐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하필이면 핸드폰도 배터리가 없는 바람에 어디 연락도 할 수도 없었고 결국 저는 촛불을 켜놓고 지내게 되었죠. 무슨 비가 이렇게나 오는지 빗줄기는 그칠 생각이 없고 태풍이 거의 다 다가왔는지 밖에서는 점점 거세지는 바람소리에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나마 먹을 거라도 넉넉히 있어서 다행이라 해야 할지 그렇게 저는 촛불의 의지에 책을 읽으며 그날 밤을 무사히 보내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 책을 읽다가 잠시 잠이 들었는지 정신이 아른아른할 쯤 밖에서 무슨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밤에 이곳까지 누가 찾아올 리도 없고 해서 내가 잠결에 꿈을 꿨나 싶었어요. 잘못 들었나 보다며 다시 눈을 붙이려는데 계속 들리는 소리가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줘! 단단하게 걸어잠근 현관을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니 그 누군가가 저를 엄마라 부르고 있더군요. 나를 엄마라 부를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인지라 저는 자동적으로 그 목소리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죠. 평소라면 외진 곳에 혼자 사는지라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않겠지만 저는 그날의 방문객이 제 딸임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내 속으로 낳은 내 딸인데 100만 명 중에서도 단번에 찾을 수 있을 딸아이의 목소리를 확신하며 저는 굳게 걸어잠긴 현관을 열었습니다. 딸아이에 대한 반가움을 느끼기도 전에 저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비에 잔뜩 젖어 등에 누군가를 업고 엉엉 울고 있는 딸의 모습에 저는 여기를 어떻게 찾아왔는지 물을 겨를도 없이 아이를 집 안으로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머니 어떡해?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어머니가 어떡하냐는 말에 저는 딸아이 등에 엎여있는 사람이 제 사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 사돈이고 딸아이의 시어머니라니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온몸은 피로 젖어 있고 숨을 안 쉬는 듯 미동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사돈이 어떻게 되신 거니? 산에서 굴러 떨어지셨는데 머리를 다치신 건지 숨을 안 쉬셔서 구조 요청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 집으로 찾아온 거야. 근데 아무래도 오는 길에 돌아가신 것 같아. 내가 여기서 지내는지는 어떻게 알았나 싶어 궁금했지만 그때는 그런 걸 물을 겨를도 정신도 없었어요. 딸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는 사돈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오느라 딸아이도 정신이 없는지 숨소리 나지 않는 사돈을 보고 죽었다며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딸도 걱정이었지만 다행히 딸아이는 다친 곳 없이 무사해 보였죠. 엄마, 어떡해? 시어머니 돌아가신 거지, 그치? 그래도 처음에는 의식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
여기 오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거야. 아니, 너는 이 와중에 울고만 있으면 어떡해? 남편이 소방 공무원인데 응급 상황에 대처도 할 줄 몰라? 울지 말고 얼른 정신 차려. 내가 보기에는 아직 돌아가신 건 아닌 것 같다. 미약하긴 하지만 숨이 붙어 계신 것 같아. 아마 지금 저체온증도 있고 피도 많이 흘려서 맥박이 낮아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우선 어디 다치신 건지 살피고 치료부터 하자. 너는 거실에 가서 구급상자 들고 오고 깨끗한 수건이랑 물 좀 떠와. 모두 자기 탓이라며 정신을 못 차리고 울고 있는 딸아이를 깨우며 저는 사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저도 구급대원 남편 옆에 두고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던 탓에 큰일이 아니라면 급한 불 정도는 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딸아이 말로는 산에서 굴러서 머리를 다치셨다고 하셨는데 장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외상뿐이라면 저도 응급처치 정도는 할 수 있었죠. 조면에 사돈의 웃옷을 벗겨 상태를 살펴봤지만 다행히 장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머리에서는 여전히 피가 나고 있었고 피를 흘리고 태풍을 맞은 몸은 시체처럼 차가운 상태였어요. 저는 집에 있던 응급약으로 찢어진 머리를 꿰매고 붕대를 감아 머리를 단단히 지혈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상처를 살핀 뒤 따뜻하게 몸을 데워 놓았죠. 엄마, 괜찮은 거 맞아? 어머니 사실 수 있는 거야? 민정아, 사돈이 지금 심장 기능도 약해져 있고 피가 제대로 안 도는 것 같다. 이제 상처 부위 피해서 몸을 좀 주물러. 발이나 다리 이런 부분을 주물러. 저와 딸아이는 한참 동안 사돈을 주물렀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서 정말로 다시 맥박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조금씩 호흡이 돌아오는 모습에 딸아이와 저는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어요. 이제 괜찮으신 거야? 어머니 사실 수 있는 거야? 그래, 일단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도 결국 임시 방편이야. 얼른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지. 혹시라도 머리에 큰 문제가 없기를 바라야 하는데 근데 지금 밖에 태풍이 더 심해져서 병원을 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어서 큰일 났다. 우선 비가 좀 잠잠해지면 병원에 가보기로 하고 지금은 안정을 취하게 해드리자. 혹시 다른 곳에 이상 없는지도 좀 살펴보고. 사실 어디가 어떻게 문제일지 모르기에 당장 병원을 가야 했지만 하필 그 난리통인 탓에 저희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딸아이가 왜 여기 있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와 사돈이 대체 이 날씨에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 말 좀 해봐라. 너, 나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고 태풍이 오는데 여길 왜 온 거야? 사돈은 너 따라오신 거니? 엄마가 여기 있는 건 이모한테 들어서 알았고 여기 온 거는 남편 때문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남편 무슨 일 있어? 그게 사실은 남편이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소식이 끊겨버렸어. 빗속에서 길을 잃은 건지 어디 조난이라도 당한 건지 걱정돼서 기다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어머니가 직접 가보신다 그래서 쫓아왔다가 소식 끊고 살던 딸이 사고가 나서 자기 시어머니가 죽었다며 우리 집 문을 두드린 것도 황당하기만 한데 사위라고 불러본 적도 없는 사위가 실종이 되었다니 그 얘기를 듣게 된 저는 당황스러움을 넘어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불현듯 또다시 저희 남편이 사고가 났을 때가 떠오르더군요. 뭐? 그렇다고 실종된 사람을 직접 찾으러 오면 어떡해? 사돈이 그러자고 하셔도 네가 말렸어야지. 그래봤자 실종된 지 하루라며. 비 좀 잠잠해지면 금방 찾을 텐데 소방대원들도 못 찾아서 실종 상태인 걸 네가 뭘 어쩌자고 찾겠다고 왔어? 하루는 뭐 짧아? 이 비에 어디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루가 아니라 1시가 급하잖아. 엄마는 인정 안 하는 사위라고 걱정도 안 하는 거야? 누가 걱정이 안 돼서 그래? 그렇게 찾으러 와서는 너도 너희 시어머니도 이 난리 난 거 아니냐? 사돈도 지금 당장은 처치했다 그러지만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게다가 내가 여기 없었으면 어디서 비를 피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네 남편 찾기 전에 너부터 골로 갔겠어. 그러게 내가 이 꼴 볼까봐 네 결혼 뜯어 말린 건데 엄마 말 안 듣고 그 고집 부리더니 이제는 과부 될까 걱정은 되니? 엄마는 이 와중에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같이 걱정해주고 위로 좀 해주면 안 돼? 엄마는 아빠 사고 소식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었어? 다들 죽을 게 뻔하다 하는데도 불도 다 안 꺼진 데 들어가서 아빠 찾아오겠다고 난리였잖아. 내가 기억 못하는 줄 알아? 엄마는 그때 내 걱정도 안 하고 아빠 찾으러 나섰으면서 내 마음 모른다고 할 수 있어? 그건 그렇다고 내 딸까지 과부 만들고 싶은 엄마가 어딨어? 나야 결혼 잘못해서 과부 신세 됐지만 너는 뭐하러 그래? 너도 나더러 네 마음 알아달라 그러더니 너는 엄마만 모르겠어? 너야말로 네 엄마 생각 좀 해라 이거사. 아무리 인정 안 한 결혼이고 본 적 없는 사돈이라고 해도 저라고 의식 없이 누워있는 사돈과 실종되었다는 사위가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엄마라는 것은 결국 자기 새끼가 가장 중요한가 봅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걱정이 되더라도 혹여나 내 자식이 과부될까 그게 더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사위가 부디 살아주기를, 사돈이 무사히 일어나 주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풍은 새벽 내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더니 아침 무렵이 되어서야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그새를 놓치지 않고 밑에 세워둔 차를 타고 사돈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깨어나지 못하는 사돈을 보며 저는 또 걱정이 도질 수밖에 없었어요. 괜찮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싶은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도 정말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 몰라 CT까지 찍었지만 머리는 물론이고 다른 장기에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응급처치를 알맞게 잘 했는지 며칠 안정을 취하면 될 거라는 얘기에 저와 딸아이는 한시름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기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애초에 사위 때문이었으니 아직 소식 없는 사위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대원들이 구하기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았지만 누구를 닮았는지 어떻게든 나서서 찾겠다는 딸아이 고집에 결국 제가 딸아이와 동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밤사이 내린 비로 산은 위험한 상태였어요. 등산도 제대로 안 해본 애가 무슨 자신감에 산을 뒤지겠다는지 미련해 보였지만 걱정되는 제가 도와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그 동네 살면서 주변 산은 거의 다 돌아다녀 본 덕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다행이었죠. 그렇게 딸아이와 저는 고립되어 있을 사위를 찾기 위해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다툼 때문인지 1년이 넘어서야 만나게 된 상황 때문인지 딸아이와 저는 서로 말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엄마한테 섭섭하다고 입 다물고 있는 게 괜히 괘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싸우지 않는 게 어디냐며 저도 애써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시간 뒤져서는 안 될 상황에 둘이 한참 산을 헤매며 고생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아이에게 묻고 싶은 것은 많았기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짤막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먼저 서운한 얘기를 꺼내더군요. 엄마도 나한테 섭섭했겠지만 나도 엄마한테 섭섭한 거 많았어. 엄마 눈에는 내가 여전히 철부지 어린애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제 어엿한 성인이잖아. 나도 자식 낳을 나이고 진작 엄마가 되었을 수도 있는 건데 엄마는 왜 내 선택을 지지해주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 네가 나이만 먹었지 아직도 철이 없다. 너도 자식 한번 낳아봐라. 자식이 뻔히 고생길 가겠다 그러는데 두 손 들고 환영할 사람 어딨나. 지금도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네가 나한테 섭섭하다는 소리를 하니? 너도 나중에 자식 낳으면 내 마음 이해할 거다. 그래, 나도 엄마 걱정은 알아. 근데 그래도 선택의 책임은 결국 내가 지어야 하는 거잖아.
결국 내가 선택한 결혼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인생이야. 엄마가 대신 결정해 줄 수 없다고. 물론 엄마가 아빠 일 때문에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싫어하는 건 이해하지만 소방관이라고 다 위험한 것도 아니고 회사 다닌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잖아. 내가 그 사람이 소방관이라 좋아했겠어? 좋아하고 보니 소방관이었던 거지. 애초에 사람 마음 가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 엄마도 엄마가 좋아서 아빠 만났던 거잖아. 그럼 엄마는 만약에 아빠가 죽을 걸 알았더라면 아빠랑 결혼 안 했을 거야? 아이의 얘기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돌아가면 남편을 선택하지 않을 거냐니 그건 저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생각은 처음 해봤는데 그 말을 들으니 민정이 마음이 조금 이해되는 듯도 했습니다. 남편과의 짧지만 행복했던 기억 때문이라도 남편을 선택하겠지만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민정이를 생각한다면 돌아가도 남편을 선택하지 않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 말 안 듣는 딸이 바보 같고 철이 없다고 나무라던 저도 딸아이의 그 말에 허를 찔리고 말았습니다. 딸도 그걸 느꼈는지 왠지 자신만만해졌죠. 거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100년을 싫은 사람이랑 사느니 10년을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아야지. 그 사람 직업 때문에 나도 늘 이렇게 걱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어. 그리고 그 사람 선택한다고 엄마를 버릴 생각도 아니었고 엄마가 나랑 인연 끊겠다고 그랬어도 언젠가는 엄마가 나를 이해해 줄 거라 믿었으니까. 직접 겪어본 엄마니까 결국에는 이해할 거라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좀 이해해줘. 우리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랑 엄마를 얼마나 챙기는지 알아? 사실 이번 일도 그 사람이 엄마 걱정하느라 생긴 일인데.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사위의 실종 원인이 제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풍 전에 한창 비가 오면서 이 지역 근방에서 실종된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여자도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었는지 다른 가족은 없었는데 산속에 있는 걸 누가 보고 위험하다며 신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여자의 인상착의가 저랑 아주 비슷했답니다. 저는 하필이면 핸드폰도 꺼져 있었고 주변에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없었기에 딸과 사위가 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위는 혹시나 내 걱정에 제가 사는 이 지역에 자원을 나오게 되었고 그러다 산속에서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엄마 때문이라는 건 아니야.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여기 일손 부족하다는 소식 듣고 무조건 자원했을 거야.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마음가짐은 달랐겠지. 하필이면 내가 또 인상착의만 듣고 왠지 엄마 같다고 더 호들갑을 떨어서 나더러 자기가 확인해보겠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엄마 집을 못 찾고 조난된 것 같아. 뭐? 너는 그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해? 그 얘기하면 엄마가 더 화낼까봐 그랬지. 이거 봐. 지금도 또 화내려고 그러잖아. 아니, 화내려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했으면 더 빨리 찾아볼 거 아니야. 엄마가 아는 길이 있어. 거기로 가보자. 그제서야 들은 얘기에 저는 산을 더 열심히 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사위가 정말 내가 사는 곳으로 찾아올 생각이었으면 의심 가는 길목이 하나 있었어요. 보통 사람은 모르는 산길인데 옛날 이 동네 사람들이 다니던 샛길이 있었죠. 그리고 정말로 기적처럼 그 샛길 절벽에서 다리를 다친 채 누워있는 사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걷지는 못했지만 구조대원답게 체온 조절을 잘하며 잘 버텨주고 있었더라고요. 덕분에 무사히 살아있는 사위의 모습에 저와 딸아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희는 곧바로 구조 신고를 했고 사위는 헬기를 타고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사돈 역시 무사히 깨어나셨고 살아있는 사위의 모습을 보고 안심하셨죠. 살아있었구나. 그래, 우리 아들 살아있을 줄 알았어. 자기 다친 몸도 모르고 아들을 보고 안심을 하는 사돈의 모습에 저도 다행이라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믿고 살아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내가 내 자식을 믿지 못해서 너무 품 안에만 가두려고 했던 것은 아닐지, 다 큰 자식을 믿어주지 못하는 제 스스로에 대한 후회가 들더군요. 엄마, 정말 고마워. 어머니랑 남편도 고마워하고 있어. 엄마 아니었으면 정말 다들 큰일 날 뻔했어. 그래, 다행이다 정말. 너는 다친 데 없는 거지? 응, 검사도 이상 없대. 그리고 나도 이제 내 몸 정도는 챙길 줄 알아. 이제는 나도 홀몸이 아니라서. 그게 무슨 말이야? 홀몸이 아니라니? 나 임신했어, 엄마. 얼마 전에 소식 듣고 엄마한테 꼭 전해주고 싶었는데 엄마랑 연락도 안 닿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남편이나 나나 더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 그 실종자가 정말 엄마면 손주 소식도 모르고 잘못될까 봐. 그래도 다들 무사해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치? 이거사, 너는 정말 엄마를 얼마나 더 놀래켜야 만족할래? 그럼 임신한 애가 여태 그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비 맞고 산속 헤매고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말했으면 엄마 이럴 게 뻔한데 어떻게 말을 해? 그렇다고 엄마한테 말을 안 해? 괜찮은 척하고 산까지 탔는데 애가 잘못됐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진작 말을 했어야지. 됐어. 내가 알아서 조심해서 했어. 그리고 남편 죽고 과부되면 나 혼자 애 키워? 그때는 어떻게든 무사히 남편을 찾는 게 중요했어. 나도 성급했다는 거 알아. 후회하고 있어. 그래도 다 무사하니까 됐잖아. 안 그래? 정말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인지 저를 여러 번 놀래키는 딸아이 때문에 제 심장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딸아이 말대로 다들 무사해서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습니다. 어쩌면 먼저 떠난 남편이 도와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그 후로 사돈과 사위는 무사히 회복을 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딸아이와 뱃속의 손주 역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이후로는 아이들과도 연락하고 지냈고 사돈과도 가까워졌죠. 사돈께서는 자기 아들 반대하고 애들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돈이 밉지 않으신 건지 자꾸만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사돈, 그러지 말고 다시 올라오시죠. 이제 민정이 출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친정엄마가 옆에서 챙겨주셔야죠. 그리고 저도 사돈이랑 가까이 지내고 싶고요. 혹시 또 저번처럼 그럴 일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결국 저를 너무나 걱정하는 사돈과 아이들 때문에 저는 결국 시골집을 정리하고 다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예쁜 손녀를 보고 손녀 보는 맛에 살고 있네요. 다행히 착한 사위는 제게 별다른 감정이 없지만 저는 결혼을 반대했던 게 미안해서라도 사위와 사돈에게 잘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돈독하고 사이 좋은 가족이 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